농민도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나는 주먹을 고쳐주며 놈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이들은 낯선 이의 방문을 달가워할까? 내가 운명을 믿는 만큼 이들도 우연과 하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했다. 안 되면 튀지 뭐, 농님. 잘 따라와라. 덫이 있으니까. 우리가 밟은 길로만 가면 안전할 거다. 놈들이 내린 결론은 일단 나를 대장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나를 묶어서 통째로 대장에게 바치기 위함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도둑놈들은 언제나 인재에 목말라 있다. 무공의 발이라도 담가본 놈을 인신매매하는 것보단 일단 적극적으로 써먹는 걸 원하기 마련이다. 어이쿠. 놈들의 말처럼 놈들의 기지로 가는 길은 덫이 곳곳에 있었다. 돈을 훔쳤다고 막무가내로 뛰쳐나가다간 나무에 설치한 독화살이나 가시 함정 같은 것에 걸려서 불구가 될 수도 있는 판이었다. 고작은 자 온양의 현상금이 걸린 놈도 이렇게 지독하게 방비해두는데 30냥이라면 어땠을까? 좋은 꼴은 못 받겠지. 나는 자문자답을 하며 놈들의 발자취를 좇았다. 도적들은 하품하거나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에 대해 토론하며 곧장 나아가고 있었고 나무로 가려진 틈새로 목책의 윤곽이 드러남과 동시에 한 강도가 손을 뻗으며 말했다. 저기다. 그곳은 작은 성과 같았다. 거인들이 병정놀이하면서 쌓은 어설픈 목책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인위적인 형태로 자라난 숲 일부처럼 보이기도 했다. 목책을 확실하게 위장하기 위해 벽 사이사이에는 나뭇가지가 꽂혀 있었고 막루에 서 있는 도둑들 역시 몸에 이파리를 꽂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누구냐? 밤눈이 밝은 이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막루 방향에서 달빛을 반사하여 날부치가 번뜩였다. 나는 혹시 몰라서 나무 뒤로 몸을 피하며 다음 대처를 기다렸으며 강도는 손을 휘적거리며 말했다. 우리다. 신참 데리고 왔다. 신참? 무공을 좀 익힌 모양이던데 채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데리고 왔지. 이런 상황을 상정해서 저런 대화까지 암호문으로 만드는 짓은 살수 집단도 하지 않는다. 들어와라. 농님이 나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목책 내부는 횃불이 밝히고 있어서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실제로 내부에 들어왔을 때 내 눈에는 내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세상이 들어왔다. 뭐야, 저놈은? 신참이다. 신참. 무공을 익힌 놈이니 얼굴 부딪힐 일 없을 거야. 아이고, 무공까지 배운 놈이 어쩌다가 여기에 기어들어왔어? 사방에는 야만인 같은 복장을 하고 천박한 도당을 고스란히 재현한 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산해경의 사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찡그린 채 시선을 돌렸고 누렇고 새까만 이를 과시하는 이들은 자신의 채취를 생각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대기에 바빴다. 어이, 칼춤 좀 춰봐라. 황당한 요구를 하기에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나는 놈들의 행색보다는 내부 지리를 살피는데 저 신경을 쓰기로 했다. 대략 보이는 도적단의 규모는 20명에서 30명 정도였으며 숫자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이놈들을 몰살하는 건 불가능했다. 막루와 목책을 세워놓고는 있었지만 목책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엉성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많았다. 천막은 큰 천막이 2개가 입구 근처에 포진해 있었고 천막에 나무를 덧대서 구색을 갖춘 건물이 따로 2개 있었다. 그리고 개인용으로 쓰는 듯 다른 천막보다 크기가 작으면서 깨끗한 천막이 또 2개가 있었다. 내가 눈여겨본
깨끗한 천막 중 한 곳이 불룩불룩 움직이더니 그 안쪽에서 마치 곰처럼 생긴 사내가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그는 얼핏 보기에도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큼지막한 덩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눈에는 칼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얼굴에 머리카락을 포함한 채모가 하나도 없어서 기괴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흰자위가 도드라진 눈으로 주변을 살핀 남자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신참이라고? 농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부채주님. 일단 채주님을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채주는 부하가 뱉은 말에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술 냄새가 와락 풍겼다. 뭐야, 부채주는 빠져라 이거냐? 어? 아닙니다. 부채주님, 당연히 부채주님께서도 이 친구랑 이야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하가 쩔쩔매면서 소리를 지르자 부채주는 그 말에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입꼬리를 올리며 속에서 올라오는 트림을 이 사이로 내뱉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채주님이랑 대화가 끝나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테니까. 놈은 채주와 기싸움을 하는 모양이었다. 은연중에 자꾸 채주가 있는 천막을 훑어보고 있었고 술에 취한 모습에는 오만함이 엿보였다. 어머 여보, 빨리 들어가서 쉬어요. 그리고 부채주의 뒤에는 평범하게 생긴 여인이 한 명 있었다. 그녀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부채주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부채주는 못 이기는 듯이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한번 보자 잠시 반색하더니 눈웃음을 쳤다. 다짜고짜 신입한테 추파를 던지다니 보통 해프년이 아닌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무시하고 강도의 뒤를 따라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천막으로 향했다. 뭐냐? 부채주와 다르게 채주는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거한은 아니었다. 그는 나보다도 키가 작았지만 몸은 근육으로 들어차 있었고 눈매는 사람을 죽여본 티가 났다. 그 역시 천막 안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뒤에는 커다란 박도 비오더가 걸려 있었다. 손잡이는 때가 탔지만 날은 깨끗한 걸로 보아 평소에 무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인간이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넌 뭐냐? 나는 그의 질문에 바로 머리를 박았다. 일단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우노 채주님의 명성을 듣고 그 무용에 반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도철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채주도 나를 데리고 온놈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채주는 나에게 손가락을 뻗으며 강도에게 고갯짓하고 있었고 강도 녀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채주는 술잔을 내려놓고 헛기침하더니 나에게 말했다. 그래, 뭐 알겠다. 농림은 언제나 사람이 부족하지. 어느 정도 배운 놈이라면 아주 절실한 인재다. 근데 넌무공을 좀 배운 놈 같은데 잘 쓰는 무기 같은 건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삼류 문파에 가입비까지 내고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뭔 이상한 체조에 금나수 같은 거나 가르쳐주지 뭡니까?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채주는 내 말에 낄낄거리며 웃었다. 옆을 보니 강도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여기 아래 홍윤파 같은 놈들이 또 있나 보구먼. 그래, 그런 놈들이 있으니 우리 같은 놈들이 준동하는 거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다. 도를 논하고 협을 논한다는 놈들도
속을 뜯어보면 우리랑 다를 게 없어. 이 근처에도 비슷한 짓을 하는 놈들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채주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놈들 다 순 도둑놈들입니다. 그는 다시 술을 들이켜며 말했다. 그래, 그래도 우리 농림의 일원으로 들어왔는데 맨주먹으로 싸우라고는 못하지. 어이, 채주가 손짓하자 나를 데리고 온 부하는 차렷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네, 채주님, 창고에 가서 구경도 좀 시켜주고 도끼 하나 던져줘라. 제대로 쓰는 법은 내일 알려줄 테니까. 창고 구경을? 나는 채주가 던진 뜻밖의 제안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부하는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창고에 아주 보기 드문 구경거리가 있거든. 구경거리?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이 중원에서 구경거리라고 이름 붙을 만한 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부채주님이 데리고 가서 이야기 좀 해본다고 하셨는데 내일 하라고 해라. 채주는 부하가 슬쩍 꺼낸 이야기를 단칼에 잘라내고 다시 술병을 집어들었다. 부하는 어깨를 으쓱한 다음 나에게 손짓했다. 조금 전에 봤던 나무를 덧댄 천막이 창고였다. 내가 입구 앞에 서서 주변을 살피자 부하는 내 등을 치면서 말했다. 여기가 창고다.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무기 하나 들고 나오고 적당히 구경도 해라. 나는 그가 나를 툭툭 쳐대는 것보다 창고에 있는 구경거리가 더 신경이 쓰였다. 사람을 박제해 담가놓기라도 했나? 대체 뭔 구경거리길래 이렇게 한번 보라고 난리인 거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창고의 문을 열어젖혔다. 부하는 하품하며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았고 나는 창고 내부를 살폈다. 밖에서 봤을 때 넓은 창고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있는 거라곤 낡은 무기와 좀 튼튼해 보이는 무기, 그리고 망가진 무기뿐이었다. 그 밖에 커다란 철창이 있었는데 천막 내부가 어두워서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철창을 관찰하다가 시선을 거두고 무기 쪽으로 향했다. 도끼질을 가르쳐준다고 했으니 일단은 도끼를 짚는 게 맞을 터.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쓸만해 보이는 도끼를 하나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신입인가 보네. 어우 씨발. 나는 화들짝 놀라서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기 때문이었다. 생전 처음 듣는 음색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내 귀에 울리고 있었다. 이 미래도 없는 산채가 뭐가 좋다고 분화방이 들이닥칠까? 있잖아. 너는 왜 여기 들어온 거야? 이 산채는 돈도 많이 없는데.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게 아니었다. 뭐야? 너는 누구야? 철창. 어두운 철창 너머에서 그림자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처음에는 형체조차 짐작할 수 없도록 숨어 있다가 호리호리한 그림자만 희미하게 내보이다가 마침내 철창에 가까이 붙어서 그 행색을 드러냈다. 나? 내 이름이 궁금해? 너의 이름은 뭔데? 철창 너머에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붉은 눈을 빛내고 있었다.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눈매는 매서웠다. 행색은 빈자나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음색에선 빈곤함이나 우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말투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박도철이다. 도철. 여인은 눈을 빛내며 다시 캐물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듣자 갑작스럽게 흥미가 돋아난 모양새였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도철?
한자로 어떻게 쓰는데? 아마도 도덕할 때 도자의 무슨 철이었을 거다. 잘 기억나지 않았기에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도철은 무슨 도에 무슨 철인데? 그녀는 말에 운율을 넣어가며 나긋한 어조로 설명했다. 타말도, 타오의 타말철, 티, 탐하고 탐의 밑바닥까지 긁어먹는 악귀라고 해서 도, 철,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다.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힘이 모든 걸 증명하는 세상에 왔다면 뭐든지 빼앗고 훔치고 다 부수고 그리고 다 내 거로 만드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다면 이름에서부터 도덕을 논하기보단 내 삶의 지론을 이름에 녹여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다 부수고 다 내가 가진다. 이름에서 뿜어져 나오는 목표의식에 나는 자리에 앉고 웃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이름은 타말도의 타말철을 써서 도철이다. 그게 더 마음에 드니까. 내가 웃는 만큼 여인의 눈은 더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천명, 텐밍을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운명론자야. 그러면 그녀는 마치 철창을 뚫고 나오려는 것처럼 몸을 가까이 붙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은 사녀, 산, 휴. 그 목소리에는 어쩐지 내가 호응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들어있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멋진 이름이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얽혔다. 우리는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사녀, 농림. 3. 너는 그래서 무슨 일로 이곳에 왔어? 사녀는 나에게 여기 온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진위를 숨기고 대답했다. 도둑질이 천성에 맞더라고. 사람들 밑에서 어기적거리는 것보단 역시 내 힘으로 뭔가 빼앗고 얻어내는 게 직성이 풀리지. 정말 그게 이유야? 야심에 비해서 선택한 그릇이 작은 걸 하찮은 도당이 널 품어줄 거라고 믿는 눈은 아니야. 다른 목적이 있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을 할 때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내가 거짓말을 해도 상대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해야만 내 속을 감출 수 있었다. 4년은 내가 그렇게 끝끝내 사실을 부정해도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는 좋지만 당당하게 거짓말한다고 모든 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야. 나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도끼를 가볍게 허공에 휘둘러 보며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도끼 특유의 무게감 때문에 팔을 휘두를 때마다 몸이 살짝 앞으로 쏠렸다. 단순 무식한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마구 휘두르면 오히려 무게에 이끌려 자멸하기 십상인 무기였다. 4년은 내가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도끼 다뤄본 적 없구나? 야망은 넘치는데 무기를 쓰는 법도 배운 적 없고 이 비루한 도적단 소굴에 자기 광명이 있다고 확신하는 꼴이라니. 거짓말에 설득력이 없잖아. 그녀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에서 나가려고 했다. 우선은 그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볼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 도철, 네가 나를 못 믿는 건 이해하겠지만 우린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아보면 여전히 사녀의 눈은 붉은 빛을 바라며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쏘는 듯한 눈빛은 자기 확신과 간절함에 차 있었다. 나는 나가려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바깥을 보니
나를 데려다준 강도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산채의 분위기는 조용했다. 나 하나쯤 늦게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다. 이것도 인연 아닌가? 한 번쯤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분명히 나쁘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 그녀와 마주본 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사녀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게 들렸다. 나는 물었다. 네 목표는 뭔데? 무림을 집어삼키는 거야. 사녀는 담담한 어조로 커다란 목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로서도 갑작스럽게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치고 들어온 터라 나는 잠시 반응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이며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사녀는 자신의 목표에 도취한 사람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멋지지? 농림채 철창 안에서 꾸기엔 거창한 목표네. 내 이죽거림에 사녀는 화내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너의 목표는 크게 보자면 힘과 권력이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강력한 힘을 얻어서 마구 휘두르고 다니는 거다. 나는 그렇게 말한 다음 도끼를 대충 휘두르는 신용을 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양새라서 사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가 이죽거렸던 만큼 놀리는 어조로 말했다. 무례하고 천박한 꿈이네. 하지만 역시 우리는 목표가 같아. 그래.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나한테 제안할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날 붙잡은 거잖아? 사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리라. 그녀는 분명히 나에게 뭔가 원하고 있었다. 사녀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너 제대로 무공을 배워본 적이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 들어온 것도 배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야. 돈? 사녀는 내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점소이가 말한 바로 입문비를 비싸게 받은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라고 하니 사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바깥 소식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동안 계속 여기 갇혀 있었나? 거대 문파들이 입문비를 받고 있잖아. 내가 계획하고 있던 건 그 문파에 들어갈 돈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무공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였거든. 별로 머리 좋은 계획은 아니네.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혀를 찼다. 내가 이 방식을 선택한 건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무공을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운명론자를 자칭한다지만 기연을 바라고 계속 절벽에 몸을 던지는 건 멍청한 짓이라는 건 알고 있다. 사녀는 말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배워.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농림의 예순 몇 번째 체주의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누구에게 무공을 가르쳐준단 말인가?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뭐라는 거야? 못 믿겠어? 사녀는 내가 못 믿는 걸 예상한다는 어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적극 동의했다. 믿을 수 있을 리가. 너는 여기 갇혀 있잖아. 70개가 넘는 체주 중에서도 서열 60 몇 석짜리 체주 산채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사녀는 몸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니 그녀는 제법 키가 컸다. 사녀는 자기 손에 찬 수갑을 보여주었다. 알 수 없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수갑은 비석 같은 두께로 그녀의 손목을 옥죄고 있었으나 사녀는 무게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손을 움직였다. 그녀는 손이 구속된 채로 철창을 향해 손을 올렸다. 잠금쇠 부분 위로 손가락을 올린 다음 호흡을
정돈하였다. 후, 숨이 꺼지는 듯 길게 내뱉은 그녀가 손목을 가볍게 움직였다. 퉁! 그와 동시에 철창의 문을 유지하고 있던 잠금쇠가 묵직한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나갔다. 처음부터 떨어져 있던 것처럼 말끔하게 분리된 묵직한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 사녀는 발을 뻗어서 잠금쇠를 받아냈다. 어이쿠, 마치 축구공을 받아내는 것만큼이나 가벼운 발놀림. 그녀는 발등에 올라온 잠금 장치를 철창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도끼를 꾹 쥐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어쩐지 몸에 털이 곤두서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사람을 마주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마치 짐승과 마주한 것 같은 기묘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휘감았다. 사녀는 내 위기감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뿐한 걸음걸이로 거리를 좁혔고 나를 마주본 채 이렇게 말했다. 덤벼봐. 씨,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도끼를 쥔 손에 내공을 싣고 막무가내로 그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어설프잖아. 너무 어설퍼. 하지만 내가 도끼를 다 휘두르기도 전에 사녀는 놀리는 어조로 말하며 긴 다리를 뻗어서 내 몸을 툭툭 건드렸다. 아주 느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내가 도끼를 휘두르는 속도보다 명백하게 빨랐고 그녀의 발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러야만 했다. 도끼는 바닥에 떨어지고 나는 숨도 제대로 몰아쉬지 못한 채 눈만 치켜 올려 그녀와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의 하얀 살결이 고스란히 보였고 나를 내려다보는 붉은 시선도 느껴졌다. 도철, 생각해봐. 거대 문파들이 인문비를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기 비전을 다 알려줄까? 그냥 언젠가는 비전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을 착복하고 병탄하는 거야. 내가 이 철창 안에 있어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걸. 왜 너는 모르는 척을 해?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서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나한테 배운다면 너는 네가 원하는 만큼 힘을 얻으며 더 뻗어나갈 테고 나는 이 무림을 뒤집을 동지를 얻는 거지. 그녀는 다시 발을 뻗어서 내 몸을 툭툭 건드렸다.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몸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다. 저릿저릿하게 마비되었던 다리에 힘이 돌아오면서 나는 마치 부두에 떨어진 물고기처럼 팔딱거렸다. 사녀는 말했다. 물론 나도 무상으로 가르쳐줄 생각은 없어. 거절한다고 해도 말리진 않을 테고 너를 한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좋은 스승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나는 몸을 일으켰다. 턱과 입술에 붙은 흙을 털어내며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다시 뒷걸음질 치며 철창 안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흙을 뱉으며 물었다. 너는 뭘 얻는데? 사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말했잖아. 나와 함께 무림을 뒤집을 사람을 얻는 거라고. 참 알 수가 없는 여자였다. 그런 이유로 제자를 구하고 있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 나는 그녀와 맞춰서 웃었다. 우리는 새까만 공간에서 이만 하얗게 드러낸 채 같은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다. 매력적인데? 하지만 매력적인 이야기였다. 정말 낭만적이고 재밌는 이야기가 아닌가. 게다가 어딘지 모르게 운명적인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래, 맞아.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지. 같은 천명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힘을 합치는 거잖아. 사녀는 다시 하늘을 보고 있었다. 천막으로 막혀 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별들이 또렷하게 보이는 걸까?
사녀는 허공을 응시한 채 표정을 바꾸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창고 안을 메우던 훈훈한 감정의 기류도 뚝 끊겼다. 그런데 너는 어떨까? 너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고 나와 함께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까? 사녀는 다시 나를 응시했다. 그녀는 붉은 눈을 깜빡이며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도끼를 주워들며 말했다. 가르침을 받고 싶다면 나를 증명하라는 거지? 맞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겠는데 선문답하기엔 내가 좀 무식한 놈이거든. 사녀는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녀는 철창에 잠금쇠를 다시 대충 붙여두었다. 한때 방비가 단단하다고 말하는 듯 하던 장치는 이젠 그녀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나를 데리고 여기서 무사히 탈출해봐. 사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덧붙였다. 무섭다면 포기해도 상관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도전이라면 오히려 환영이었으니까. 뭐든지 쉽게 얻으면 재미없는 법이다. 뼈와 살이 뒤섞이고 부서지는 끝에 얻어내야 진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법. 나는 사녀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야 재밌지. 농님, 사, 받아라. 다음 날 채주는 나에게 책 한 권을 던져주었다. 사람들이 돌려가며 읽은 터라 낡고 해진 책은 겉면에 태산부, 타산후라고 적혀 있었다. 채주는 술잔을 휘적거리며 말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인 무공이다. 무에 발을 담가본 놈이 왔으니 제대로 써먹어야겠지. 너는 당분간 그걸 익히는데 주력해라. 도끼질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그때부턴 밖에서 싸우게 해주마. 그리고 채주는 다시 술을 들이켰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술과 함께 보내는 듯했다. 술을 들이켜면서도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쓸만한 놈이 들어와서 어떻게 써먹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술을 따르며 말했다. 진짜 대장부는 하늘이 움직일 때 기회를 잡는 법이지. 사녀가 내 손에 있고 무공을 배운 영민한 젊은이가 제 발로 기어들어오니 이는 곧 내가 농림 체주 서열을 높일 수 있는 때가 닥친다는 뜻이다.